예, 반갑습니다. 7단원 15번째 생물의 진화입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 벌레와 갈색 벌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살아남기에는 누가 더 적절할까요? 선생님이 금방 내린 질문은 바로 진화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벌레가 나오는 것은 돌연변이나 유전자 조합에 의한 변이 때문에 일어나죠.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 간의 형질, 즉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변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태어난 파란색 벌레와 갈색 벌레는 나무에서 같이 살 텐데, 이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은 파란색 벌레를 더 잘 잡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벌레가 나무에 산다고 했을 때 오히려 눈에 잘 띄는 것은 이 파란색 벌레이기 때문이죠. 갈색 벌레는 나무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는 반면에 이 새는 파란색 벌레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 벌레를 먼저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파란색 벌레 수는 줄어들게 되고 갈색 벌레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두 다 갈색 벌레가 되겠죠. 자, 결국 파란색 벌레와 갈색 벌레가 있다가 파란색 벌레는 멸종되고 살아남은 것은 갈색 벌레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도 역시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연 선택은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파란색 벌레와 갈색 벌레의 예시와 같이 갈색 벌레가 자연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에는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선택의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린인데, 과거에는 기린의 목 길이가 짧은 기린도 있고 긴 기린도 있고 여러가지 변이에 의해서 목의 길이가 다양했습니다. 자, 그러나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나무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뜯어먹기가 힘들었고 결국 목이 짧은 기린은 죽게 되고 생존한 기린은 목이 긴 기린 뿐이었죠.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기린은 모두 다 목이 긴 기린만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짧은 목 유전자를 가진 기린들이 자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연 선택은 이렇게 그 환경에 가장 살아남기 유리한 특징,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윈이 제시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라는 새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핀치새가 이렇게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섬들로 핀치새들이 각각 갈라져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핀치새는 여러가지 변이가 일어났고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양한 핀치새들이 생겨났죠. 각 섬에 있는 핀치새들의 부리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핀치새 부리 모양은 그 섬의 먹이를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다 진화를 한 것을 다윈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인장이 자라나는 섬에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자연 선택을 받았으며, 씨앗을 가진 식물이 잘 자라는 섬에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잘 살아남은 것이죠. 즉, 원래 한 가지 모습이던 핀치새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부리의 모양을 가진 핀치새로 진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다윈이 관찰한 자연 선택의 예였습니다. 여러가지 동물들의 모습을 봐도 그 동물들은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사막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게끔 진화를 하였고, 남극에 사는 펭귄은 두꺼운 지방층을 통해서 주위의 추운 환경을 버틸 수 있도록 진화를 한 것이죠. 진화는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다윈은 그것을 자연 선택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 자연 선택은 눈에 보이는 생물 말고도 이런 굉장히 작은 세균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몸속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이용하는데, 이 항생제를 뿌려주면 대부분 세균들을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 변이로 인해서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생제에 의해서 죽는 세균들은 저항성 유전자가 없는 세균들이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있는 세균만 이렇게 살아남겠죠. 계속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세균이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그 양이나 더 센 항생제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세균이 진화를 하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6차 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이 자연 선택설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자연 선택설은 어쨌든 간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것은 자연과학 분야, 사회과학, 그리고 종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화론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이 사회 진화론이라 하면 이 자연 선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자연 선택은 환경에 적응한 생물만을 살아남는다는 자연의 진화의 원리를 다윈이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마치 생존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부와 권력을 얻게 된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이 사회 진화론은 이런 생각을 바탕에 두어서 사람 간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그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그를 통해서 인간은 진화를 이룩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진화론은 무분별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등 사람 간의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강화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선택설이 과연 이런 사회, 우리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 진화론과 정확히 일치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윈 진화론은 또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을 심화시켰는데요. 진화론은 생물은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오랜 세월 걸쳐서 변화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창조론은 초자연적인 지혜와 설계에 의해서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주장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어떤 종교 영역에서 이런 큰 갈등이 빚어졌었는데요. 사실 먼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이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는 확인할 순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어느 것이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론과 이 창조론 중에 어떤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